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코멘토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지만 대학교와 그다음에 교육기관에서 이 다양한 취업 및 진로 창업 관련된 이 업무들을 담당하고 계신 실무자분들하고 팀장님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자리들을 많이 준비했었어야 됐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줌을 통해서지만 직접 만나 뵙게 돼가지고 많이 죄송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좋은 자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멘토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 코멘토를 창업하기 전에는 두산이라는 회사에서 전략이랑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내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1시간 정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멘토는 커리어에 특화된 사실 지식인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올리면 빠르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현직자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빠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코멘토 창업하기 전에 이제 구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되게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활동도 나가고 뭔가 이런 도움 학교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제일 고민이 됐던 거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어떤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주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되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실제로 대부분 평소에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보다는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거나 집에서 뭔가 TV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보다가 엄청 긴박해진 상황, 제 표현식으로는 뭔가 다리까지 다 타고 있는 때가 되면 이제서야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 멘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되게 빠르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코멘토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실무자분들이나 팀장님들도 항상 그게 고민이실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학생들은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준비해서 막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때는 먹으러 안 오다가 뭔가 긴박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이 없을 때 항상 우리 친구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딜레마들이 존재할 텐데, 저희는 서비스를 한참 오랫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그게 그냥 기본적인 사람의 성향이고 항상 우리가 그게 디폴트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코멘토를 통해서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저희 소개입니다. 그래서 코멘토라는 제품을 통해서 뭐 장기적으로는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교육과 채용을 통합한 그런 생애주기 전 과정의 커리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품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코멘토 팀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는 2023년도가 시장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담당 실무자분들이나 팀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바라보는 2023년도 고용시장과 그다음에 청년 구직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고용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코멘토 팀의 생각을 좀 공유드리고, 이걸 기반으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내년도에 취업과 진로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2022년도 고용시장은 어땠었는지를 리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리면은 2022년도 고용시장은 사실 지표적으로 보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청년 고용지표 관련해가지고 실업률이나 확장 실업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제 실업률까지 전부 다 지표적으로 개선이 됐고, 그렇게 이제 좋아졌다는 분위기들이 언론이나 미디어들에서 많이 있었어요. 사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적으로만 보면 고용 인원 증가, 취업자 수도 증가 폭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업률의 감소 폭도 그렇고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던 한 해다.
근데 청년 구직자들의 상황만 놓고 보면 여전히 이제 확장 실업률은 19.7%로 5명 중에 1명은 여전히 실직 상태라는 게 있고, 이거를 20대 경제 인구 구조를 좀 뜯어보면 그 인구가 그 20대 인구가 627만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를 제외하고 경제 활동 인구가 400만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25만,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이제 1년 내 취업 의사가 있는 분들 100만, 거기에 이제 실업자로 잡히지는 않지만 확장 실업자로 잡히는 분들이 한 30만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로 23년도 1년 동안 구직활동에 뛰어들 거라고 전망되는 20대가 133만 명 플러스 알파 정도, 최소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년도에 지표적으로 좋아졌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전히 우리 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경쟁의 강도는 굉장히 높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면은, 월별로도 상반기에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나 실업률 개선들이 좋았지만 하반기로 이제 6월, 7월 넘어오면서부터는 지표들이 많이 꺾이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뭐 지금 8, 9, 10월 이런 지표들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취업자 수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빠지기 시작하는 추세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찌됐거나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불경기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의 어려움에 비해서 고용시장에 아직까지 들어오는 충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올해로 보면은 2030이 선호하는 전문직 및 사무종사자 부분에서 취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데이터에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구직 담념자라던가 아니면 취업 준비자 등 그 고시 공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의 인구들이 줄어서 어찌됐거나 구직 시장의 유입은 조금 더 앞으로 늘 거다라고 보여지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시장은 되게 안 좋아지는데 22년도에 2030이 좀 선호하는 일자리의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분야의 일자리가 조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하거나 구직을 단념하고 있던 사람들이 시장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니까 경쟁은 올해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도 이제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 이제 IMF가 1, 2, 3분기 낼 때마다 지금 이제 2.7%에서 2.3%,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내놓은 성장 전망이 2%인데 조금 이제 2022년도 성장률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전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금리나 환율이나 전쟁이나 뭐 수출 위축이나 다양한 경기 악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IMF가 전망치를 내놓을 때마다 계속해서 저희 국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 전망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막 얘기하는 거에 대비해서 실질 경제 성장률의 감소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라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 경제 성장 전망치의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취업자 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취업자 수 증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취업자 수 증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거 대비해서 2023년에는 9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우호적이지는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22년까지는 저희가 고용시장 관련해서 구직자분들하고 한테 얘기할 때 뭔가 이런 쪽 시장은 안 좋지만 그래도 좀 슈퍼사이클이 있는 반도체라던가 건설이라던가 이런 좋은 시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기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요즘 지표들을 보면 반도체나 건설 등의 경기들도 좀 슈퍼사이클이 확실히 끝나고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는 또는 감소되는 이런 트렌드로 접어든 게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이라든가 뭐 금융권이라든가 공공기업들의 이제 채용들이 잘 안 받아주면
그래도 이 스타트업들에서의 채용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너무 큰 회사 말고 스타트업들도 요즘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스타트업들도 이미 그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피크 시즌이었던 2021년도 모태펀드 출자 금액만 1조 원 정도이던 것이 올해 원래 3천억 규모로 줄어든다고 했다가 며칠 전에 이제 1,000억이 진행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태펀드 내년도 출자 금액은 4,135억으로 확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우리가 피크 시즌,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 조성됐던, 그러니까 모태펀드 출자 금액에 비하면은 이제 한 4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들도 이제 자금을 기반으로 많은 인재들을 채용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전략들을 못 세우니까 이제 디지털 일자리 관련된 그 증가세도 내년부터는 많이 둔화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기 상황이 을 바라보고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은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채용을 할 건지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한테 설문을 좀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어찌됐거나 내년도에 올해보다 그 채용 규모를 뭐 비슷하거나 줄이겠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이제 청년 구직자들이 좀 선호하는 규모,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이제 금융기업처럼 우리가 좀 선호한다고 바라보는 그런 기업 규모일수록 더 많이 채용 규모를 줄일 거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인담자분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채용 여건 자체가 개선되는 시점 자체를 엄청 멀리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거는 뭐 아마 인사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괜찮아질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뭐 하반기 정도 됐을 때부터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으니까 아마 정책들을 준비하실 때도 상반기 취업 준비생들을 지원하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2학기에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지원하는 방향하고 조금 그 준비하는 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 상반기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코스모스 졸업생들이나 아니면은 취업 재수생들의 어려움들은 지금보다 상당히 가중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용 포지션들로 보면은 그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이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직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채용 의사가 강하기는 하지만, 역시 이제 불경기로 들어올수록 우리가 이제 그 매출의 필수 직군이 아닌 이 관리 직군, 백오피스 부분에 대한 채용이 많이 이제 줄일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제 진로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구직자들한테는 조금 다른 진로 방향들도 검토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형태로 지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어찌됐거나 이거의 메시지는 2023년도 취업 진로 정책을 수립할 때 올해 한 해의 그 성과, 그러니까 내년도 2023년 한 해의 어떤 취업 성과만 바라보고 만약에 정책들을 수립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용 트렌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채용 트렌드가 이제 뭐 어떻게 변화한다, 뭐 우리가 뭐 수시 채용이 늘고 공채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채용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거는 이 이직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나와 있는 리스트가 돼 있는 회사들도 우리가 알기로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회사들인데도 이제 계속해서 그 연간에 평균 이직하는 그 전체 임직원 대비 이직하는 인원의 그 비율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조기 퇴사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보면은 우리가 채용을 엄청나게 어렵게 그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치고 뽑아놔도 1년차 이하의 신입 인데 1년차 근속 연수가 1년차도 못 채우고 퇴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턴오버나 이직이나 아니면 조기 퇴사가 발생하는 게 채용 관점에서 어떤 걸 변화시키냐고 보면은
이 이직이 변하고 뭔가 일하는 방식들이 계속 바뀌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채용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채용 정책이 사람을 먼저 뽑고요. 괜찮은, 그러니까 우리 회사와 그다음에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뽑고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받은 다음에 이후의 기간, 실무자 어느 정도 뭐 대리나 과장급들 됐을 때부터 우리 회사에 좋은 성과들을 내면서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걸 기대하고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고 육성을 했는데 근속 연수가 짧아지고 이직이 짧아지면 애초에 채용 관점에서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용이라는 거가 어떻게 변하냐면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이미 그 에듀케이티드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즉시 채용 즉시 성과를 내거나 또는 매우 단기간에 그 간단한 적응 이후에 이제 교육이나 적응 이후에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차피 오래 머물 게 아니니까 머무는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이 사람으로부터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낼 거냐 이런 관점으로 채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단계에서 HR의 과업이 우리와 어떻게 핏이 맞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채용해서 육성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점준시키는 게 HR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직무 역량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찾아내고 이 사람들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성하는 게 HR의 되게 중요한 과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 단계 자체가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 예전에는 뭐 7대 스펙, 8대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여지는 스펙들이 되면 뭐 취업을 하는데 어렵지는 않았던 거라면 이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에 보여졌던 스펙들로는 그 사실은 그 채용 전형에서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에 어떻게 직무 역량을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숙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런 밈들 있잖아요. 뭐 신입인데 경력을 요구하면 어떡하냐. 다 경력만 뽑으면은 나 같은 신입은 어디에서 경력을 쌓으려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굉장히 높아지는 턴오버 그리고 HR이 채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태도가 바뀌면서 그 검증하는 요소가 그 달라졌기 때문에 컷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무 경험에 대해서 중요성도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도 그렇고 구직자분들도 그렇고 직무 관련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학생 때 또는 구직 준비 기간 중에 쌓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그 과업들이 인턴 같은 직무 경험들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인턴을 구하는 거는 그 취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턴을 구하기 어렵다고 보는 그 구직자 비중이 92%고 이게 어려운 이유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나 아니면 자리가 한정적이거나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직무의 포지션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취업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족한 직무 경험들 우리 학생들한테 채워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지도 정책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우리가 지도 정책이나 방향성을 준비할 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직무 역량을 기르고 정형 과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잘 공급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지도해야 되는 구직자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친구들이 어떤 상태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조금 더 그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제가 이제 좀 보니까 내년부터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친구들은 2000년도 전후에 이제 출생을 했던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한테 처음 받은 휴대폰이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2000년대 전후로 태어나서 이 친구들이 가장 먼저 만난 거는 이미 인터넷은 다 깔려 있는 상태고 내가 무언가 스스로 그 어떤 그 받게 되는 첫 번째 단말 기기가 사실 스마트폰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한 디지털 시대부터 10대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제 중고등학생 때 이미 구글 알파고 등을 통해 가지고 AI 기술이 성장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세상을 바꿔내는 것들이 이제 보고 자랐고 그리고 20대 때 대학을 입학해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최초로 학교를 안 다니면서 1, 2, 3학년을 보낸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정보를 얻어내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어내는데 너무너무 익숙한 세대인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올해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분석하는데 자료가 나왔던 건데, 이 친구들이 이 진로나 취업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는지를 보니까 스스로 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걸 결정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그 결정 경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세대 때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선택할 때 저희는 사회 문제적으로 제일 큰 게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전혀 모르고 엄마가 가라고 하는데, 또는 아빠가 가라고 하는데, 또는 주변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 뭐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 세대는 뭔가 결정하는 걸 어려워한다라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세대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들을 해왔고 결정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들이 이제 진학에서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취업을,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본인의 직무를 선택하는 데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대다라는 게 조금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본인들이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뜯어보니까 한 5가지 타입으로 그 진로 탐색에 대한 태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탐색하고 경험을 해서 결합해가지고 이걸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집단, 그러니까 전체 모수에서 가장 큰 군집들의 특징을 보면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특징이 학교나 이미 기존에 제공해주던 프로그램들에 참여해본 경험들이 있는데, 기존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룹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경험적인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싶은데, 기존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을 좀 못 채워주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달 인원으로 보면은 대학생들은 어찌됐거나 전환기나 시행기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뭔가 탐색을 통해서 자기 진로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만들고 이걸 실제로 경험하며 시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경험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줄 거냐 하는 건데, 이 세대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이런 경험들조차도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공급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작년에도, 올해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저희가 학교 담당자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던 게, 뭐 온라인하고 아마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실 텐데,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이 성과가 나오는지를 여쭤보면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이 과거 대비해서 이 성과들이 안 난다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이 특징들이 반영된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진로 및 취업 준비 프로그램은, 만약에 우리가 좀 방향성을 어떤 방향으로 좀 준비할 거냐라고 본다면 경험을 중심으로 좀 설계를 하되 온라인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학생들한테 참여와 성과를 좀 얻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통계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이 사람인에서 조사를 한 건데 2018년도에 우리 이 구직자들이 지원을 했던 횟수와 서류 합격했던 횟수를 보면은 평균 26회 지원을 하고요. 서류 합격을 3회를 해가지고 이 합격률이 한 12%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지원과 그 다음에 조금 소규모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는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서류 지원 횟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근데 14회를 지원을 했고 1.7회 감소했기 때문에 전환율은 12%로 2018년도 지원 경향이랑 비슷한데 지원 횟수가 현저하게 감소가 되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상반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직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획득하고 얻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는 특징,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MZ세대 분들하고 많이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경험 자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다 보니까 좋은 정보도 얻지만 부정적인 정보들도 너무너무 많이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가능한 부정적 경험을 피하고 숙고한 경험들을 선호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세대들이 생각했던 경험이라고 하면 그냥 일단 해보자, 약간 일단 해봐, 일단 부딪혀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시행착오였다면 요즘 세대로 올수록 시행착오를 하고 경험을 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최대한 정제된 어떤 경험만 하기를 바란다는 게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친구들한테 그냥 해보라고 하면은 사실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한테 이게 왜 본인들한테 그 긍정적인 경험을 줄 것 같은지, 그 다음에 이게 왜 본인들한테 부정적인 경험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 이제 이 그 친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조금 특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찌됐거나 저 통계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14번을 지원하고 만약에 서류 합격 비율이 12%라면 1.7의 면접을 보면 그 면접을 본 사람은 면접 합격률이 100% 또는 50%여야만 이 취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현재의 이 합격률, 그러니까 우리가 그 EK 얘기하는 전환율로만 놓고 보면은 절대로 사실 14회 지원을 해가지고는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평균 지원 횟수만 향상시켜줘도 우리 학교의 최종 성과를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임플리케이션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그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지원 횟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준비한다면 조금 명시적인 성과 개선에 바로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구직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마지막 특징은 사실 일자리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기업에 가고 그 기업에서 임금 이제 일자리 근로자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제 커리어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무언가라고 생각했었다면 이 세대는 사실 굉장히 그 다른 태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가격의 폭등락들을 경험을 했고 또 이 친구들이 사회에 20대로 넘어오면서 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든가 기그 이코노미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근로 방식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고 실제로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뭔가 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애티튜드,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결과적으로는 할 게 없어서 내가 일자리 근로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기를 원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대한 인기도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요즘 그 아르바이트 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 15시간 미만 주당, 그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일자리를 그 구할 때도 내가 어떻게 더 유연하게 내 시간을 더 많이 쓰지 그리고 뭔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처럼 받아들여지더라라는 건데 아마 이런 면에서 취업 지도를 하시는 담당자분들은 되게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친구들이 조금 그 취업이 그래도 중요한데 이 취업 준비 활동에 커밋먼트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잘 준비하게 할까? 사실은 이게 중요도가 막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중요도가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뾰족한 정책적인 답안은 없지만 그 구직자분들한테 이 일자리 근로 자체가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에 되게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인식시키면 조금 생각이 바뀐다는 것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노령이 되는 2065년, 70년의 평균 기대 수명을 보면은 90.9세입니다. 그래서 병사 사고사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무조건 100세 이상, 뭐 110세, 120세까지 해도 이제 살아야 되는 세대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세대는 그냥 일자리 근로만 하고 은퇴하고 끝나는 세대라기보다는 임금 일자리 근로자, 뭐 그 개인 사업 창업이라든가 주식 부동산 투자라든가 아니면 투잡이라든가 기기 이코노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본인 생애 주기의 전체에서 다 경험해야 되는 세대라는 일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자리 근로자는 그런 경제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관점에서 보면 사실 초기 투입 비용이 적고 운전 자본이 안 들고 그다음에 변동성 관점에서 이 위험이 되게 낮고 수익 대비 사실 그 관리 그 비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 혜자를 구축하기 전에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경제적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취업도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진지하게 바라보고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를 좀 잘 인식시켜주면 그 구직자분들이 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임하는 태도를 바꾸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 뭐 이거는 뭐 저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이제 취업팀의 역할 자체가 이런 정규직 취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근로 형태, 그러니까 초단기 근로라든가 기기 이코노미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조금 준비하고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교육부 정책과 고용부 정책이 아마 학교 그 담당자분들한테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줄 텐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고용부 정책과 관련된 올해 하고 내년도에 이제 달라지는 면들 그리고 우리한테 좀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23년도 고용부 예산 및 정책을 보면은 어찌됐거나 그 쭉 예산안 자체는 작년보다 조금 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업들한테 채용을 하면 그 임금을 지원해주는 형태, 그러니까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사람을 뽑으면 임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는 이제 없어지고 기본적으로 수요자들의 성장과 교육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예산들이 배정이 됐다라는 게 큰 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작년하고 유사하게 올해도 첨단 분야나 아니면 디지털 일자리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인력 양상은 양성은 계속해서 강화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 안전망 정책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재학 청년하고 그 다음에 구직 단념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거가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일자리 관련된 정책은 올해까지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내년도에 이 분야의 예산은 더 많이, 그러니까 22%나 성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양성하는 지원 분야도 예전에는 AI나 뭐 빅데이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영역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좀 집중이 됐다면, 이제 올해는 하이테크 트레이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마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바이오라든가 이런 분야의 뭐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분야에 조금 인력을 양성하는 영역으로 조금 더 확대돼서 시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뭐 KDT 관련된 교육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가의 교육,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전공 수업 수준의 민간 교육을 학생들이 청년 내일배움 카드만 있으면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이 뭐 진로 관련된 교육이나 뭐 좀 깊이 있는 그런 교육들을 전문적인 교육들을 받고 싶다고 하면 KDT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DT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뭐 코드스테이츠라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디지털 일자리와 관련된 부트캠프들을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뭐 부스트캠프, 커넥트 재단이 운영하는 부스트캠프에 가면 AI 테크나 뭐 웹 개발이나 이런 분야 교육들도 이제 무료로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스 같은 회사들도 있고,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온 회사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KD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생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아마 조금 학교 밖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수강하고 그다음에 취업까지 연계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성과정 수준은 아니지만 디지털 관련된 스킬 교육들을 굉장히 짧게 단기적으로 이제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쪽이 많이 뜨고 있으니까 뭐 MySQL이나
뭐 아니면 파이썬이나 이런 형태의 교육들을 듣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일 배움 카드만 있으면은 그 학생들이 무료로 디지털 관련된 기초 교육들, 그 예를 들면 파이썬 코딩이라던가 뭐 SQL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마케팅 관련된 새로운 툴들이라던가 이런 교육들을 이제 무료로 좀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구직자분들 중에서 내가 그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스킬셋들, 툴들에 대한 학습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KDC 교육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부에서 신설된 그 교육 과정들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그 고용부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고용부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조금 먼저 파일럿으로 내년도에 테스트를 하고 성과가 있다면 뭐 좀 더 확장을 하겠다라는 기조로 이제 신설된 그 이제 내용인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정책 간담회를 예전에 세종대에서 할 때 저도 이제 갔었는데 그 장관님께서 이 정책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가장 핵심 컨셉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조기 개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취업 진로 지도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그 끝단에 있는 당장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조금 포커스가 돼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저학년 때부터 우리가 조기 개입해서 이 경험을 만들어주고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진단이라던가 그냥 멘토링이라던가 상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프로그램들을 이제 우리가 조기 개입해서 일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저학년부터 고학년 프로그램들까지 끌고 가게 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두 단계, 그러니까 저학년의 빌드업 단계와 고학년의 점프업 단계 두 단계로 나눠서 정책 프로그램들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게 고용부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직업 정보 탐색을 하는데 뭐 이제 AI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단기 직장 체험 등 일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게 만들 거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향이고, 그다음에 고학년들은 본격적인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이제 직업훈련이나 일경험이나 이런 그 정보성 프로그램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부에서 얘기한 게 일경험의 유형을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인턴십이라든가 산학 연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업이나 과업 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들도 이제 우리가 일경험으로 인정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 상황이라든가 요즘 채용 트렌드라든가 청년 구직자의 상황이라든가 그 정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꽤 그래도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이 현재 트렌드에 잘 대응하려면 일경험을 중심으로 저학년부터 우리가 이 진로 지도 프로그램이나 취업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하는, 그러니까 설계부터 훈련, 일경험 지원, 그다음에 정보 배치까지 잘 만들어내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제 학교가 설계하고 운영할 거냐 하는 게 아마 학교 담당자분들의 또 중요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한번 짜본 거는 결국에는 그 저학년일 때는 경력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초기 기본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들로 짜고, 그다음에 고학년일 때는 일경험을 지원하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가 아마 형태로 조금 그 전생에 그 대학생 전생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구성하면 아마 정책 방향성이랑 잘 얼라인되게 대응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담당자분들께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어떻게 우리 학생들한테 일경험을 잘 주지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 중에는 뭐 오픈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미니 인턴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사업인데 이거는 그 좀 좋은 게 그 삼성이나 SK 같은 큰 회사들도 참여하는 이 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단점은 어찌됐거나 인원 제한이 좀 명확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기간이 이제 4월부터 뭐 10월까지 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는 올해 사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근데 다행히 예산을 뜯어보니까 내년도에 이제 올해는 170억 원 정도를 투입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 251억 원으로 증액돼서 2023년에는 더 큰 규모로 확대 시행되기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경험들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인턴 말고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안해 주실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국민취업제도 1경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운영되던 정책이기는 하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임금을 이제 인턴십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제 국민취업제도 1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 자체의 품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선뜻 학생들한테 추천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이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코멘토에서 운영하는 직무 부트캠프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에도 좀 소개드리겠지만 다른 형태의 1경험 프로그램들도 많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코멘토도 아마 그 여기 담당자 분들께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부트캠프와 관련해서 좀 변화점을 소개를 드리면, 이제는 직무 부트캠프가 그냥 단순하게 일 경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무 경험하고 취업 스펙 쌓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다음에 이 과제 포트폴리오 결과를 중심으로 이제 채용 매칭하는 서비스까지 올해 12월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진 매칭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는 사람인이랑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직무 부트캠프 수료 후 과제 DB를 이제 사람인이랑 공유해서 이제 1000대 기업 중에 연매출 1,500억 이상인 기업들하고 이제 매칭해서 합격하면 이제 축하금을 50만 원을 이제 지원자가 받을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서 올해 12월부터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직무 부트캠프를 수강했던 분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수강하게 될 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코멘토라는 회사는 저희가 이제 청년 구직자 가입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뭐 인적 현직자가 한 2만 6천 분 정도 계시고, 저희가 지금 1경험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한 1,450여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직자가 만나고 싶은 기업 직무의 현직자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전국에 이제 있는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멘토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잘 안 했지만 현직자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직무부여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진로 저학년들의 진로를 일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탐색할 수 있는 진로 부트캠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기존에 하던 직무 부트캠프라든가 아니면 취업 훈련에서 그런 스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무 PT라든가 이런 이제 교육 훈련이나 일경험 직무 프로그램들을 좀 확장해서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뭐 직진 매칭이라든가 익스턴십 같이 직접적으로 채용에 도움되는 프로그램들도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은 전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발표드렸던 자료는 제가 따로 그 담당자 분들께 메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긴 시간 동안 준비한 내용들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뭐 이제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혹시 부담스러우시면은 저희한테 따로 저한테 메일이나 저희 담당자 분들한테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또 저나 아니면 담당자 분들이 좀 도움이 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좀 부족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지만 내년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학교의 그 성공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책을 준비하시거나 하실 때 저희와 상의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뵙고 말씀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